네, 원장님 이제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은 겨울방학 특강이다, 여름방학 특강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한번 쭉 살펴드린 게 있었는데 겨울방학 특강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승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학원을 찾는 경우 혹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보완된 시스템을 찾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학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아이들 관리뿐만 아니라 신규 아이들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겨울 방학을 활용해서 보다 우리 원장님 회원이 다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잡아보고자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교육을 하는 거냐면 원장님 일단은 먼저 우리 인터넷에 검색들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보통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러 포털을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미 기존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에 방학 특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게시되어 있는 글을 수를 보니까 블로그, 카페, 뷰,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맛집 찾기 이런 것들 볼 때 뷰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 카페, 뷰를 봤을 때 이미 콘텐츠가 포화 상태래요. 다른 교실들 같은 경우에도 방학 특강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컨셉들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교육이 많이 이제 글들이 넘쳐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 컨텐츠를 소비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근거가 잡힐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12월, 11월, 그러니까 11월보다도 12월에 블로그 카페 뷰에 생성된 글 수가 이렇게 많대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비해 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검색들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PC, 모바일 등을 활용하셔서 방학 특강, 겨울 방학 프로그램, 수학 특강, 초등 수학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많이들 검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많은 학원들에서는 내 교실의 특장점을 알리는 콘텐츠를 많이 지금 게시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12월 같은 경우에 12월 19일까지 검색량 기준으로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19일까지의 검색량을 봤을 때 평소보다 거의 250% 정도는 더 추가가 더 이제 증가했다라는 결과치가 보여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더 많이 검색을 할 거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12월 말까지 보면 한 열흘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컨텐츠, 프로그램, 그리고 또는 학원을 선정해서 학년이 승급되기 전에 학원을 결정한다.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인기가 좋으냐라는 거를 보면 방학 특강이라고 했을 때 겨울 방학 특강이라는 게 가장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방학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겨울 방학 특강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컨텐츠가 모두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 같은 경우에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그냥 일반 월 검색량 PC 기준으로 했을 때 10건 정도로 보여지는 거는 제하고서라도 지금 보시면 초등 방학 특강 밑에서 세 번째 초등 방학 특강이 월간 90, 모바일 490, 총 580. 그래서 블로그의 총 발생량이 이만큼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등 방학 특강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들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글이 노출되게끔 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많은 교실들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실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마 내 교실로 와야 된다 라는 홍보가 사실은 이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수학 원장님들께서는 여타 과목 원장님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아이들 학습 관리에 열정을 다해서 관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방학특강을 이왕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인스타그램이나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요거를 연계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원장님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방학특강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는 만큼 조금 더 우리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상담하실 때나 혹은 내가 방학특강을 운영합니다 전단을 하나 만드실 때에도 컨셉을 3가지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타이틀을 초등 방학특강 혹은 수학 방학특강 이런 식으로 겨울 방학특강 이런 식으로 잡으실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평가 방식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현 시대에 코로나라는 과정과 함께 싸우면서도 학습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공백에 대한 것, 결손에 대한 거를 제로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목표를 두면서 우리 원장님이 카피를 쓰실 때 교육과정 혹은 수능평가 방향, 그 다음 코로나 대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단을 구성해 보신다고 하면 보다 우리 엄마한테 눈에 띄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이죠. 11월 24일에 총론이 발표가 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은 다 맞물리는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연계되는 내용들인데 2015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하면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가 가장 큰 이슈죠.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라는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그 내용,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15부터 지금까지, 2022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는 핵심 사항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 뭐래요? 누구한테 맞췄대요?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로 활용되는 건데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보다 실증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자기 어떤 라이프 플랜에 맞춰서 진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손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자신의 진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탐색 기간을 거친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등 과목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진로 방향을 선택을 했으니 그 방향에 맞는 필요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도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요렇게 되는 거. 그 결국에는 뭐냐면요, 원장님. 자유학기제든 고교학점제든 핵심은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서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장님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초등학교 가는 거니까 중등 가고 고등학교 가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고 그리고 나서 사회로 진출하려고 보니 대학 공부는 대학 공부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따로야.
그러니 따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진학을 했는데 내가 그 학과에 안 맞아 따로 편입 공부를 한다든지 등등,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는 아이들이 애초에 자기의 어떤 목표, 방향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고자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자기 주도성이 학습과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고, 이 모든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자기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학 특강이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 어디다 써먹을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 아이들한테 현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한다던가 일방적인 지식 전달 수준에 그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이 각 과목별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 자체를 높여갈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바로 잡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론은 그야말로 큰 틀이에요. 여기에서 각 과목별 강론에 대한 거, 수학 과목은 그래서 교과 단원을 어떻게 구성을 했고요. 각 단원별에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문항들은 어떤 유형의 문항들이 나올 거고요. 그 유형들은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수업 방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는 내용은 이후에 나오겠죠. 그럼에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게 당장 열흘도 남지 않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이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 교육과정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 역량,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는 어떻게 대비해 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 필요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방학 특강 프로그램 한 가지를 운영을 하시더라도 단순 개념학습과 더불어서 단순 개념학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중등, 고등 생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케줄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학학습 방법을 원장님들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해야 우리 어머님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제일 대두가 되는 거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진동섭 강사님이랑도 한번 이거 배웠었죠. 203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일 위에 보시는 문해력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문해력이라는 거는 옆에 영문도 나와 있기는 한데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사실은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이해력이라는 말로도 이게 단어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구사할 때 외국 한국말을 좀 잘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워킹을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예로 들었을 때 어떤 공단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내가 밥 먹었어? 일했어? 괜찮아? 좋아? 아니야? 라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말을 구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전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남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어떤 거고 라고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가 사실은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문해력에 대한 거가 단순 언어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 교육과정이 바라는 게 뭐냐?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주입식,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단순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풀이하고 답만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수학적이든 디지털적이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뭐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던가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 수리, 디지털에 대한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하나 주고 이거를 탐색하고 결과까지 도출해내는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 이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치가 돼야지만 이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사실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교육과정이 바뀐다, 뭐 다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뭐냐? 문이과 통합에 대한 것들도 우리 원장님 다 알고 계시죠? 이번 2022 수능이 처음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아이들한테 제출된, 그러니까 출제가 됐던 문항들이 크게 달라졌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큰 틀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해에 문항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한 게 확대가 되고 있죠. 이미 일부 지필평가는 100% 선원수령 혹은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본인이 탐구하고자 있는 욕구에 대해서 끌어올려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번 수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문항이 있었다거나 혹은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문과가 뭐 불리하고 이과가 유리하느냐라는 거 당연한 결과치 밖에는 사실 도출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결과치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방향에 맞춰서 점차 다음 연도에 보다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거는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있었느냐? 복잡한 계산. 우리가 예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공학 도구, 계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단순 계산에서 그치는 어떤 내용들은 지향을 하고 문제 달달달달 익히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접한 친구가 유리한 문항들 말고 심도 있는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한 친구라고 하면 조금만 고민해보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는 것.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고자 한다라고 했던 게 기본 골자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문이과 수능에도 그 내용을 토대로 한 문항들이 대거 출제가 됐다. 앞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기에 EBS 교재의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던 문항들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봤을 거다. 그런데 이 문항을 접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거다라고 해서 이 문제와 연계된 수능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앞에 거 보여드려 볼게요. 단순
요렇게 돼서, 뭐 고등 수업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눈에도 문제 유형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단순 값을 하나를 물어보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친구면은 적용해서 풀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연습 문제로 풀어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 이거 해가지고 답은 뭐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네모칸 밑에 쪽에 보시면 4점짜리 문제죠. 각각 빈칸에 들어가는 게 어떠한 건데 그게 됐을 때 이 값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한 번 더 꼬아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원장님 아이들한테 단순 이 문제를 쭉 읽고 답 도출해 내봐 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률이 높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가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정확히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빈칸 추론 유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을 활용해서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값을 구하는 거 너 알았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추론해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은 개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다뤄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빈칸 추론형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답률이 사실 높았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다시 풀어보는 과정도 있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면. 그런데 15번 같은 문항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때 이 문항을 접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여러 수능 전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대표 문항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원장님 내 교실에서 고등 수학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개념 플러스 한 권을 풀더라도 왼쪽에 개념 익히는 부분에 빈칸을 채워서 우리 아이가 개념을 익히잖아요. 그 과정이 원장님 코칭 없이 혹은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아이가 도전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혼자 고민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수학 과목에서 요구되는 능력치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평가 문항들의 유형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공백이 발생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엄마가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원장님 교실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1학년이 원격 수업을 돌아가고 2학년에 만나봤더니 실질적인 1학년 진도 학습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엄마는 어떡해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사교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방향에 맞춰서 보다 탐색하는 과정이라든지 생각하는 수학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주도성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주는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하죠. 뭐 지역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이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친구들은 이후에 보다 큰 어떤 구멍이 발견될 거다라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학은 어느 한 부분이 막히기 시작하면 다음 진도를 사실상 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면 이전 과정을 메꾸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자기 것으로 각 개념을 익히고
앞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원장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정말 공부에 흥미가 없고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낙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하나, 그냥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 막상 선생님이랑 공부하려고 학원에는 왔는데 또 학교는 가는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냥 멍해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원장님, 이런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학 과목에서.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앉아있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다거나 아직은 학습에 몰입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공부가 스스로 안 되는 친구다라고 하면 학습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선수행돼야 되는 게 저학년한테 필요한 거고, 사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 태도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진도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니 아이가 어려운 것은 어떤 부분부터가 어려웠는가 라는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우리 원장님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켜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면 아이들, 중등 아이들 문제 안 풀고 멍하게 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하나는 친구 관계라고 하고, 하나는 몰라서 못 푸는 거. 그런데 질문하기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야. 어차피 해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중등 과정까지의 학습을 진행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에 그냥 머무를 수도 없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걸 한번은 우리 원장님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초등 단계부터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중등 때 낙오되거나 이러지 않고 학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느냐,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변화하는 평가 문항, 양식에 맞춰서, 유형들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배운 만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원장님 뭐라고 쓰여 있어요? 원장님, 우리 성인이 되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왜 이런데? 이거 왜 그렇게 됐는데?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자 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볼까? 탐구하고 생각해 보는 거 라고 하는 이 왜라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 왜를 생각하는 게 원장님, 우리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왜를 생각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내가 그 고민을 온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라는 게 호기심이 있어야 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라는 고민을 해야 아까 전처럼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거꾸로 가면서 생각해보는 거, 이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근본을 찾아보는 거, 이것이 논리적인 사고 능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과목은 단순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도출해내고 하는 이 훈련 과정이 있는 거지, 그것을 수를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공식을 활용하는 거지, 수학은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과정에 힘을 주자. 그래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학 과목의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학 과목을 단순히 수어 익히고 개념 익히고 응용해서 문제 풀고 답 내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잖아요. 왜 그런가?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써먹는 건가?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이거를 꼬아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확장이 될까? 라는 거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기호, 추상, 상당히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단위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어떤 평방미터라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야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이야 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형상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구체화할 때 우리 아이들이 보다 사고 능력이 높아지고 진짜 수학 과목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어떤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창의력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과목을 학습했을 때 이 효과가 올라가느냐, 능력이 향상되느냐 라는 거는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과목, 수학 과목만이 이 이해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창의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왕에 하시는 거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 한 번만 더 탐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런데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고 있는 수업에 있어서 내가 하나를 더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나를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면 원장님도 적용하시는 게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이미 아이들의 이러한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했던 것처럼 개념 플러스 한 권을 풀더라도 그냥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해 보는 것. 왜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학습 방법이 이미 교재 안에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과 소통을 해주신다고 하면 똑같은 수학학원이 아닌 거예요, 원장님. 진짜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아이들한테 수학 과목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학습 효과를 원장님 교실에서는 구현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이 방학을 좀 활용을 해서, 방학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개념을 처음 나갈 때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이렇게 보면 될까? 라고 본인이 고민하는 과정이 고민하는 과정을 하려면 일단은 그게 즐거워야 돼요.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레벨별 학습을 하는 거고, 보다 아이한테 성공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요구를 느낄 수 있게끔,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활용하시는 컨텐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 플러스도 이미 아이들의 이러한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다 설계가 되어 있는 컨텐츠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원장님들이 맞춤 플러스를 활용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방학 특강을 활용해서 최고의 방법, 수리 논술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컨텐츠, 수리 논술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논술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수학이랑 논술을 수학에서부터 논술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보다 흥미롭게 접근하라고 실생활 이야기를 줘요. 우리가 분수, 예시가 지금 있어요. 먼저 분수에 대한 거를 한솔아, 우리 분수라는 거는 가로선 긋고 밑에는 밑에 숫자는 분모, 위에는 분자라고 읽어 라고 하면서 분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솔아, 우리가 지금 빵을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빵은
우리 지금 3명이 나눠 먹을 건데 그냥 통짜로 생겼어. 그럼 이걸 똑같이 누구 하나 속상한 사람 없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빵을 한번 실제로 나눠 볼까? 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분수를 배우는 거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빵을 나눠 먹는 상황, 음료수를 나눠 먹는 상황을 통해서 똑같이 나눈다, 나는 거를 통해서 분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게 수리 논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글을 읽고 아이들이 이 글 안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활동을 통해서 한다던가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개념들을 익혔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는 분수를 배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내가 정리를 했다.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논술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수리 논술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리 논술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 확률과 통계 전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개념 플러스로 학습을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제없이 성취도가 쭉 나간다, 진도가 나간다 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줘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이해 능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 혹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혹은 개념을 학습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접근해 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결과치로 이어가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우리 수리 논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읽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생각해야 되고요,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이 원장님이 혼자 아이한테 읽어봐,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어, 발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표현하는 거를 기다려 주셔야 하고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도구를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혼자 이끌어 가시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안에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실생활 소재를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너가 이 개념을 다각도로 접근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글로 써보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해본다던가 만들기로 표현해본다던가 이 개념책 안에, 그러니까 수리 논술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만 해주신다고 해도 아이는 각 영역별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각 개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이 수리 논술 컨텐츠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컨텐츠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코너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읽어보는 힘이 필요할 때는 들여다보기 코너에서 가능하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할 때는 원리 모으기, 확인하기, 알아가기 이런 코너가 순차적으로 다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냥 교재를 아이랑 함께 진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활용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다각도로 개념을 접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면서 수학적 개념이 보다 자기 것으로 자기 속 안에 잘 정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학이 어렵지 않다.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할만한데? 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수리 논술 컨텐츠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영역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유클리드, 파스칼, 가우스 단계별로 조금 더 내용이 심화되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수 영역에 대한 거, 도형 영역에 대한 거, 측정, 확률과 통계 등등에 대한 규칙성 이런 단원까지도 영역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전 영역에 대해서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할 때 활용 가능하신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특강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교육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각 진도를 나갈 때에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기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수학학습을 맡길 학원을 찾아요. 그런데 똑같은 수학 개념학습이 아니라 보다 다각도로 접근하고 실생활과 접목시키면서 아이의 학습 흥미와 성취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리 논술 콘텐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교실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보다 다른 우리 교실에 오지 않은 엄마가 봤을 때에는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우리 원장님 교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학습 진행하시는 거에 더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원장님도 힘들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맞춤학습 할 때보다도 간단하게 원장님이 건드려만 주시면 이 수리논술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도 원장님도 학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치를 낼 수가 있어요. 맞춤학습만 하려고 해도 일단 교재 주문하시죠.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출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일별로, 일자별로 학습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칭 어떤 노하우를 풀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채점하시고, 입력한 다음에 오답 노트하고, 분석표 출력해서 상담하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사실 우리 원장님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수리 논술, 방학 특강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것보다 간결합니다. 일단은 교재 주문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맞춤 플러스 출력하고 분량 확인하시는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번 교재 쭉 훑어보시고 준비 물품 있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모르겠어 한솔아, 개념 플러스 지금 여기 문제 푸는데 어떤 개념 몰라? 라고, 혹은 문제 푸는데 어디서 막혔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리논술 콘텐츠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한솔아,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한솔이 생각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재 진도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서도 각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발문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그 다음에 맞춤 플러스를 활용하고 우리 개념 진도를 나갈 때는 채점 입력, 오답 노트, 분석표 출력, 상담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학 특강으로 수리 논술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한 가지 과정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아이들이 수업하는 내용, 수업하고 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세요. 수업을 할 때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들기를 해본다던가 그리기 혹은 발표하기, 다른 친구의 생각 들어보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거 사진 촬영, 영상 촬영 하셔서 엄마한테 보내시면 돼요. 카톡으로 전송을 하신다던가, 밴드에 올리신다던가 하시게 되면 맞춤 플러스 매달 보냈을 때, 1년 12달을 보냈을 때 피드백 한번 없던 엄마가 영상 하나, 우리 아이가 입 트인 영상 하나, 혹은 만들기 잘했던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 나 오늘 이런 걸 했어 라는 후기 한마디 정도면 우리 학부모님이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가 수학학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는 또 처음 본다. 이거 수리논술 수업만 기다린다. 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이왕에 방학 특강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모두가 만족하고 우리 원장님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초등 1학년 특강은 어떻게 해야 될지, 2학년 특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우리 학년별로 원장님 오늘 내일 교육을 들으신다고 하면 문제 없게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원장님들께 혜택이 돌아가요.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교육을 잘 받으신 이후에 교육 후기에 대한 거 댓글을 남기신다던가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해 보신 사례에 대해서 우리 사진을 제출해 주신다거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신다거나 하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우리 원장님들께 또 소소하게 우리 상품권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제가 진행을 오래 했죠. 앞에 원래는 원장님 수업에 이게 왜 필요한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늘어졌어요. 우리 꼭 필요한 수업이라서. 우리 원장님 어차피 방학특강 하시는 건데 원장님한테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모두가 만족해서 우리 원장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기존 회원 관리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 받는 이런 것 부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지금 이제 하품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하품하신 원장님 봤어요. 하품하면 안 돼. 지금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년별로 진도가 나갈 때에는 우리 김민서 대리님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포인트 잡아서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 원장님들 지침서랑 각 준비물 준비해 놓으셨죠? 네.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민서 대리님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름에 뵙고 또 뵙네요. 여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름 특강 들으셨던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여름 특강 들으셨다. 오, 보이세요, 보이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겨울 특강으로 우리 수리논술 마스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원장님들 이번에 수업 들으실 내용 그리고 준비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 내용들 요 부분들 조금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원장님들께서 미리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원활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께도 수업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처음 준비한 내용은 창의력 플러스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된 것 같아요. 짜잔, 창의력 플러스예요. 교재 원장님들 보신 적 있으시죠? 창의력 플러스 이렇게 생긴 교재인데요. 네, 준비하신 원장님이 계세요. 좋아요. 네. 저희 창의력 플러스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쌓기나무, 그리고 패턴 블럭, 하나 더는 칠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제가 칠교 수업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었어요. 이번에는 쌓기나무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지금 1학년, 내년 2학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수업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여러 가지 도형 부분에 쌓기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처음 접했을 때 물론 재밌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이 구체물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6학년 때도 쌓기나무가 또 나옵니다. 6학년 때는 부피를 구하는 단원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공간과 입체, 여기서 쌓기나무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그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물에 쌓기나무가 있었는데 이 쌓기나무는 저희 홍보판촉물 주문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60피스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아이들 수에 따라서 뭐 2세트를 준비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 모서리가 2.5cm인 쌓기나무입니다. 2.5cm인 쌓기나무를 구입을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교재에 딱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창의력 플러스에서 활용하는 교구를 활용한 수학 학습은요. 아이들이 일단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해요. 그냥 문제를 푸는 수학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흥미 있게 수업에 빠져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 감각을 키우는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공간 감각이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은 남자애들이 도형을 잘하고 여자들이 좀 어려워해요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이 공간 감각이라는 게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는지 우리가 평면으로 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들을 직접 입체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 키우기. 우리 아이들이 쌓기나무 활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혹은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나랑 다른 답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부분 찾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발표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구조물을 하나 만든다거나 하면서 의사소통력까지 같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요거는 수학 개념 구체화라고 했는데 수학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형을 직접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평면 도형은 괜찮은데 입체 도형이 나오거나 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구체물을 통해서 추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과정, 구체물을 추상화시키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교구를 통해서 쉽게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쌓기나무 1권이에요. 1권인데 제가 이 교재 차시를 3차시로 구성을 해봤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일단은 특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길게 진행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3차시로 조금 끊어서 한 번 수업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1차시는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나무를 이렇게도 쌓아보고 저렇게도 쌓아보고 모양을 돌려가면서 쌓기나무를 탐색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쌓기나무 쌓아져 있는 쌓기나무를 가지고 모양을 변형해 보거나 아니면 모양을 나눠보는 문제 해결 이 2차시로 들어갑니다. 3차시는 심화예요. 그래서 요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찾기 혹은 그리기 이 내용은 6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심화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 교재를 딱 받아들면 일단 우리 기존에 풀던 교재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흥미가 생겨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흥미가 생겨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거 갖고 왔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냥 우리 원래 수업하는 것처럼 자리 가서 앉아, 책 꺼내, 숙제하자 이게 아니고 너무 재밌는 거 갖고 왔는데 뭔지 볼래? 궁금하지? 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흥미를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를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교재를 탐색할 때는 표지를 보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이 있는데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탐색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쌓기나무에 대한 정보, 쌓기나무에 대한 지식 담겨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외우거나 뭐 기억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쌓기나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쌓기나무를 직접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쌓기나무를 일단 하나를 나눠주세요. 하나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평평한 부분 모두 몇 개야? 뾰족한 부분 몇 개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1학년이니까 아직 꼭지점 이런 단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꺾인 부분은 몇 개야?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신 다음에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런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모서리라고 하는구나. 평평한 부분은 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이들이 외우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을 시작을 해요. 사실을 시작하면 탐색 과정이에요. 쌓기나무 살펴보기.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문제 읽어주고 찾아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볼 수 있게끔 발문을 계속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제가 발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발문은 아는 것인데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발문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면이라고 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한대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들이 직접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면을 찾을 때 이렇게 손으로 보면서 찾아요. 하나, 둘, 셋, 넷 찾는데 돌리다 보면은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샌들을 또 세고 또 세고 하다 보면은 면이 12개가 나오고 꼭지점에 막 15개가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이거 셌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면 6개, 꼭지점 8개, 모서리 12개까지 중복 없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쌓기나무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쌓기나무로 글자를 만들어 보는데요. 자기 이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 이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름 다 만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름 중에 한 글자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활동지를 사용하는데 지침서를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신 원장님들 혹시 계실까요? 지침서 지금 제일 뒤에 보시면 활동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출력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좀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쌓기나무가 2.5, 2.5인데 한 칸이 조금 더 작게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쌓기나무 활동지를 하나 더 만들어 왔어요. 요거를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수업 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제가 딱 2.5, 2.5cm 딱 맞게 만들어 왔거든요. 보이시나요? 딱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력하실 때 PDF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출력하실 때 실제 크기 체크하셔서 출력하시면 그대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글자들 겹치지 않게끔 만들어 볼 수 있게 가로 7칸, 세로 9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쌓기나무 활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여유 있게 출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요. 다음 차시로 넘어가면 똑같이 쌓고 개수 세어보기예요. 어렵지 않죠, 요거는. 자, 첫 페이지 어렵지 않아요. 개수가 많지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입체인 3D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숨겨져 있는 걸 찾을 수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 분명 앞에서 보이는 건 3개잖아요. 근데 진짜 3개로 쌓을 수 있을까? 3개만 주고 쌓아보게끔 해요. 그럼 이 뒤에 위에 올라가 있는 이 2층에 있는 이게 뒤로 떨어지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하나가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이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주실 때 여기 2층에 하나가 있는데 2층에 하나 쌓아보자. 쌓을 수 있을까? 뭐가 더 필요할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 해주시면서 숨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으면 모두 4개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개수가 많아졌죠. 개수가 많아졌을 때는 1층에서부터 쌓거나 아니면 왼쪽에서부터 쌓거나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셔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림은 평면이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체로 나타내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쌓기나무 활동지에 먼저 1층을 쌓고 그 다음에 2층 한 칸 더 올려서 똑같이 쌓게끔 그렇게 해서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가끔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쌓아봐, 저기 쌓아봐, 여기 쌓아봐 이렇게 정확한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올려놔봐. 가장 왼쪽에 2층으로 쌓아봐. 이렇게 정확한 지시어를 사용해 주셔야
아이들도 나중에 뭔가 발표를 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준 하나를 놓고 기준에다 스티커를 붙이면 스티커 붙인 것 위에 쌓아보자. 뭐 스티커 붙인 것 뭐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바닥면이에요. 바닥면 위에 쌓아 올릴 거예요. 그럼 1이 있는 곳엔 하나를 올리겠죠? 3이 있는 곳에는 3개를 올리고 2가 있는 곳엔 2개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쌓은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쌓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뭐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친구들과 비교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쌓은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주어진 숫자의 합은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와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1, 3, 2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총 몇 개가 필요해요? 6개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는 이 다음 걸 할 때 선생님 몇 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거 몇 개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세어볼 거예요. 2, 2, 5 더해보면 9개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렇게 정확히 쌓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쌓기나무를 완성했을 때 각 층별로 몇 개씩 있는지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는 1, 3, 2로 쌓았어요. 그럼 1층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겠죠? 2층에는 2개만 있을 거고요. 3층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되고 조금 이해가 빠르다라는 친구는 쌓기 전에 물어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쌓기 전에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봐봐. 여기 지금 1층에 몇 개 있을 것 같아? 2층에는 몇 개 있을 것 같아? 3층까지 올라가는 건 몇 개일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서 아이가 예상하고 추론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쌓는 거 연습해 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쌓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직접 쌓은 후에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조금 괜찮다, 쉬워한다, 좀 빠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리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쌓기나무를 쌓아서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숫자를 쓰는 건데 이 위에 똑같이 쌓은 다음에 숫자를 세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숫자를 써놓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조금씩 바꿔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모양 돌리기예요. 만든 후에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똑같은 것을 찾아보자, 아닌 것을 찾아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만들어 놓고 돌리다 보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교구 중에서 제가 이제 준비물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멀티블럭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이시나요? 멀티블럭이 있었는데 요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7,000원대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와요. 이렇게 베피스가 통으로 오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 위에다 쌓은 다음에 종이채로 돌리는 거. 그 밑에 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이채로 돌리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래야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채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빠르다 이런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돌렸니?를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돌렸니? 왼쪽으로 돌렸니? 오른쪽으로 돌렸니? 라는 거 물어봐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정확한 공간 감각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차시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우리 아이들 이거 하나 주면 1시간도 놀아요. 싸우면서 놀 수도 있고요. 튕기면서 놀 수도 있고요. 글자 만드는 거 조금 더 연습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쌓은 거 비교해보고 서로 맞춰보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2차 시로 들어가는데요. 또 표지가 나오죠. 우리 책 펴기 전에 또 여기를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봤더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쌓기나무 봤었지? 그럼 쌓기나무 또 주고 면이 몇 개였지? 다시 한번 세어볼까? 모서리는 몇 개였지? 한번 볼까? 꼭지점은 몇 개였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는 뾰족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꼭지점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수학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게끔 질문 던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2차 시로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달라진 쌓기나무를 찾는데 교재 보시면은 처음에 보기가 하나 있어요. 보기를 먼저 만들어요. 보기를 먼저 만들고 이 밑에 것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달라졌지? 더 생긴 건 어딜까? 이렇게 해서 색칠하게끔. 이것도 처음 활동할 때는 쌓기나무를 직접 쌓은 다음에 어디다 놓았는지 직접 놓아보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쌓기나무를 쌓지 않고 생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쌓기나무를 사용하게끔. 쌓기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게 되면 사고력을 키우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쌓기나무를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도 확인하는 과정에선 쌓기나무를 쌓게. 그래야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상화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 넣은 쌓기나무를 1개 찾고 그 다음에 2개를 찾아요. 그리고 더 넣은 쌓기나무에 스티커를 붙여서 원래 모양하고 구분하기 쉽게. 특히 이 부분은 여기에서 빼낸 쌓기나무 찾기, 움직인 쌓기나무 찾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니? 라고 원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2층에 있던 쌓기나무가 1층으로 옮겨졌어요. 오른쪽으로 옮겨졌어요. 오른쪽 앞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일로 왔어요. 그럴 거예요. 아이들 분명히. 얘가요, 이쪽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몇 층에 있던 게 몇 층으로 갔어?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직접 2층에 있던 게 1층으로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생각을 깨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깨워주시는 거를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발문을 계속 하시면서 깨워주셔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초록색 쌓기나무를 움직일 거예요. 얘를 옮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를 찾아야 돼요. 어디로 옮겼냐를 찾아야 되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인지 없는 모양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직접 옮겨봐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옮겨보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거기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고 이거를 어디로 한번 옮겨보자. 옮겼을 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직접 계속해서 움직여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다가 잘 안 되는 친구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원장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시냐면 이게 움직였는데 2층으로 한번 옮겨볼까? 앞에다가도 한번 놔볼까? 뒤에다가도 놔볼까? 라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 활동을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 2층에 놨는데 안 됐었는데 앞에다 놨더니 됐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보기의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원장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를 그냥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 3개를 만드는 거죠. 3개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모양들 구성해 볼 수 있게끔. 여기도 특히나 시행착오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쌓기나무 한번 돌려볼까? 뒤집어 볼까? 앞으로 놔볼까? 왼쪽에 놔볼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럼 하나의 자리를 정해주세요. 하나의 자리를 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 자리를 어디다가 놓을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연결 수막대 멀티큐브라고 하는 이걸로 활동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만들라 그러면 막 이만큼 만들어서 카리에요 휘두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자, 잠시 멈추게끔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자, 요거는 편리한 게 끼워놓기만 하면은 모양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림하고 똑같은 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가급적이면은 쌓기나무 스티커로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모양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리거나 뒤집어서 밑에 있는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각 모양을 만들 때 요거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가 사용되었을까요? 모두 7개죠. 저만 잘못 세고 있는 거 아니죠? 7개입니다. 자, 7개예요. 그러면 여기 보기 있는 모양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2개짜리 2개랑 3개짜리 하나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런 걸 미리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7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7개가 되게끔 찾아와 보자. 7개가 되게끔 가지고 오자. 라고 해서 7개를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도 수업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나누는 활동인데요.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쌓기나무가 다 낱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낱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것도 멀티블록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멀티블록 놓고 나서 해보고 그 다음에 색깔이 똑같은 쌓기나무를 가지고 분리할 수 있게끔 모양을 구성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공간 감각이 많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활동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차시 진행했고요. 다음 3차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지부터 시작을 하죠. 표지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움직인 쌓기나무 찾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를 먼저 보여주고 쌓기나무 이렇게 쌓아서 친구 거예요. 친구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책으로 가린 다음에 하나를 숨겨요. 그다음 다시 보여줬을 때 뭐가 바뀌었게 하고 문제 내는 활동 수업 전에 하면서 조금 집중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찾는 활동이에요. 요거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거 6학년 과정에 공간과 이체에 나오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이 봤을 때 이게 입체인데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입체인 것을 평면으로 그려야 하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이런 팁을 조금 사용하는데요.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앞에서 본 모양을 찾아야 된다면 앞에서 찍어요. 그 다음 보여줘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평면처럼 보이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찾기가 쉬워서 이런 거 사진으로 찍어서 저는 보여주는 거를 좀 팁으로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이렇게 핸드폰들 다 이제 수업할 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찍어서 보여주고 찾아보고, 찍어서 보여주고 찾아보고 이렇게 활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쌓기나무를 쌓은 다음에 직접 눈앞에서 손으로 들고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앞에서 보이는 부분에만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록 색깔로 위에만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가 색칠을 하면 안 되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모양 구성해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구체물을 추상화하는 과정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머릿속에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여기에서는 쌓기나무 사용하지 않고 그림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늘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쌓기나무 사용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지 보신 후에 쌓기나무 직접 쌓아서 답 확인하는 과정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얼굴 만들기인데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굴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굴을 만드는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리을처럼 생긴 이 모양의 위치를 먼저 잡으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팁을 알려주지는 않죠. 시행착오를 조금 겪은 후에 시행착오를 몇 번 겪다가 잘 안 될 때는 모양이 특이한 거 먼저 혹은 모양이 큰 것 먼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모양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쌓기나무를 돌리거나 뒤집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 칸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돌려보고 뒤집어 봐야지 모양이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모양 정도는 원장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미리 해보셔야 나중에 답을 찾으실 우리 아이가 할 때 도움을 주시기가 좀 편하시고 그리고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꼭 비교해보고 아 답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 꼭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네 개의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우리 폴리오미노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원장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정사각형 하나는 모노미노라고 부르고요. 두 개는 도미노, 세 개는 트리오미노. 트리케라톱스처럼 세 개를 얘기하는 트리오미노, 그다음에 네 개는 테트로미노라고 하는데 테트리스 게임 원장님 다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테트로미노라는 거에서 나왔고요. 정사각형 5개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 펜토미노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개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테트리스 게임 경험이 있는지 모양을 채우는 활동하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든 모양대로 일단 색칠을 하고 친구의 답하고 비교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원장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답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답이 한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3차지 수업이 벌써 끝나요, 원장님.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발문을 어떻게 해주냐인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떻게 던져주냐, 발문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재미있게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꼭 한 번쯤 책을 훑어보시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수련노술 마스터 과정에서 요거 제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렸던 여기에서 지금 이게 위에서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학년 기준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친구들이 다음 학기 거, 내년 이제 학년 것을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학년 거로 들어갈 건데요. 유클리드 11A예요. 유클리드 11A 나눗셈이 있는 이야기. 나눗셈은 우리 몇 학년 때 배우나요?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3학년 1학기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미리 접해볼 수 있는,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단계로 유클리드 11A 준비했는데요. 요거 지침서 원장님들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공유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공유하기 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 특히 더 사고력 학원, 소로 시작해서 마로 끝나는 그런 학원이나 C로 시작하는 그 2개의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사고력 학원은 원비가 조금 비싸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 많으면 2회 수업을 하는데 이게 교과하고 완전히 밀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 수행평가를 본다거나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봤을 때 그 효과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니즈는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좀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우리 학원으로, 우리 교실로 어머니 우리 겨울방학 특강 진행하는데 수리논술 교재 가지고 진행한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와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주셔라. 라고 하시면서 조금 이제 어머님들 니즈도 채워주시면서 우리 방학 특강도 함께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화면 공유해서 음, 잠시만요. 슬라이드 수가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유클리드 11A 교수 지침서를 기준으로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최대한 교수 지침서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시게끔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나눗셈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처음 딱 받으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눗셈이 있는 이야기. 제목이 있는 부분 먼저 보여주시고 나눗셈 해본 적 있어? 나눗셈이 뭘까? 라는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처음에 해주시면서 다음 수업을 진행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있게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가 다른가 보자. 내가 알고 있는 거 맞는지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전 활동으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필수 활동은 아니에요. 필수 활동은 아닌데 우리 애들 방학 특강이잖아요. 방학 특강에 우리 학원에 공부하러 온다 아니고 놀러 온다. 재밌는 생각놀이 하러 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사탕하고 접시.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사탕하고 접시를 준비를 하시는데 사탕을 일단은 바구니에 넣어서 준비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대1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할 것만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12개라고 적어놨는데 그거는 좀 나누기 쉬운 숫자를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상황에 따라서 8개 하셔도 되고요. 6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사탕을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접시에 직접 나눌 거예요. 만약에 12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럼 몇 개씩 가져가야 될까? 를 물어봐 주시는 거죠. 사탕이 모두 몇 개지? 그럼 몇 개씩 가져가야 될까? 얘기한 수대로 나눠볼까?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눠봤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간단한 사전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 활동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활동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연관 단원 보시면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이고요. 요 연관 단원에 대해서 전체 내용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우리 수리논술 자료실에 교재 연관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연관 단원표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연관 단원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우리 교재 라인업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영역 그리고 교과 어느 교과하고 연계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상담하실 때 어머니 우리 오늘 이런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하고 연계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눗셈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상담 진행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 준비물은 모루하고 자예요. 기본적으로 가위, 테이프, 색연필, 풀 요런 거는 기본 세팅으로 교실에 늘 놔두시잖아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죠? 만약에 없으시다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리논술 수업할 때는 그런 간단한 우리 교구들이 조금 더 필요해요. 가위나 풀, 뭐 색종이라던가 이런 거는 기본으로 조금 준비를 해봐 주시고요. 모루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털실처럼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문구점에서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안에 철사가 들어있고요. 철사가 들어있고요. 털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라고 하는데 요거를 준비해 주시거나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빨대, 길다란 빨대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루를 준비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빨대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잘 보라고 까만색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색깔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들여다보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실생활 소재를 바탕으로 그 필요한 문제 상황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이가 수학 시간에 변의 길이가 같은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도록 모루를 구부리는 활동을 진행을 해요. 이럴 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죠. 정삼각형.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한테 수업할 거잖아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삼각형, 사각형밖에 안 배웠어요. 정다각형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진이가 모루를 어떻게 구부리려고 했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도록 구부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도형을 뭘 만드는 거냐면 삼각형을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유추해서 정삼각형의 정의가 뭔지, 정삼각형의 성질이 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사 발문의 예라고 나와서 여기 남자분이 그림으로 보면은 남자분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야기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인의 반은 수학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나요? 어떤 도형이 있나요? 뭐, 모루를 이용해서 뭐 어떤 도형을 만들어 보기로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대답이 지금 여기 정석의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원장님들께서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수업 시간에 배운 뭘 만들기로 했어? 어떤 숙제였어? 여기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루로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아이들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나눗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야기해보게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을 더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면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이 직접 활동을 해보고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발표해 보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준비한 거 살짝 보여드리면요. 원장님들께서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삼각형을 만들어 봤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변의 길이가 맞지가 않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한 변의 길이가 짧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모의 길이로 삼각형을 만들 때 처음 한 변을 정하면 그 다음 변은 이 변과 똑같이 만들겠죠. 근데 그 다음 마지막 남은 한 변의 길이가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아이들이 직접 겪어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겪어보게끔 아이들한테 뭐를 나눠주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하실 게 이게 안에 철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뾰족해요. 그래서 요 끝에 이렇게 말아서 주세요. 나중에 주실 때 혹시나 주시게 되면 끝에 말아서 뾰족한 부분 없애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원리 알아가기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을 그냥 계산한다기보다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진행을 해요. 여기 보면은 털실 24개를 3개씩 담는다라고 해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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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계속 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계산 틀려도 원장님께서 이제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코칭만 해주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걸 계속해서 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똑같이 3개씩, 3개씩, 3개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엔 풍선을 나눠요. 풍선을 나누는데 3명이 나눠 가져요. 그럼 3명이 나눠 가진다는 거는 3개씩 나눠 가진다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나눈 결과가 몇 개씩 몇 묶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 위에 털씨를 나누는 거는 자, 똑같이 24 나누기 3이에요. 24 나누기 3인데 여기서는 3개씩 8묶음이죠. 3개씩 8묶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24 나누기 3인데 여기서는 8개씩 3묶음이에요. 3명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답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장님께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씩 몇 묶음인지 생각해 보면 답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부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루를 직접 잘라서 아이들이 이제 해보는데 24cm의 모루를 3cm씩 자르는 거 하고 3등분 하는 거. 식과 답은 같아요. 식과 답은 같은데 의미는 다르죠. 3cm씩 8조각이 나오느냐 아니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8cm가 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세요. 간단하게 아이들 문제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쭉 문제를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보면 돼요. 직접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자, 근데 여기서 요것도 같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번 문제를 풀었어요. 자, 지금 맑은 날이 8일, 흐린 날이 4일, 눈 또는 비 온 날이 3일이었어요. 모두 며칠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을 아이들이 더하기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왜 더하기라고 했어? 를 물어봐 주셔야 돼요.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답을 못할 때는 왜 그런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일하고 4일하고 3일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 합쳐야 돼. 합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더하기야. 라고 하면 답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왜 그런지도 아이들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자신의 답에 근거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질문 같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오각형이 나왔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 정오각형 안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각형이 어떤 도형일까? 아까 정삼각형은 변이 3개인 거였는데 그럼 정오각형은 뭘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서 모루를 몇 등분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칙연산의 활용 방법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활용 방법이 나오잖아요. 모을 때, 합칠 때는 많아질 때는 더하기, 적어질 때, 덜어낼 때는 빼기. 같은 수만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 반복해서 더할 때는 곱하기, 반복해서 덜어내는 경우는 나누기. 똑같이 나눠주는 경우 혹은 등분하는 거, 그거는 나누기. 이렇게 해서 어떨 때 활용 방법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왜 그거를 사용하는지, 왜 그 사칙 연산을 사용하는지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해서 1차 시가 끝나요. 1차 시에서는 나눗셈의 개념만 배우고 가요. 직접 나눠보는 활동은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나눗셈의 개념만 배워요. 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모루를 가지고 직접 잘라보거나 아니면 구부려서 도형을 만들어 보거나 하는 활동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이제 2차 시가 진행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방학 특강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수업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오면 다 잊어버렸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잊어버린 내용들 자칫 상기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2차 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나눗셈을 해야 돼요. 나눗셈을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곱셈 99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운 곱셈 99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자, 지금 저는 6페이지, 8페이지만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사전 활동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만 제가 골라놓은 건데 6페이지, 8페이지 빈칸을 채워서 곱셈 99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몫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래서 나눗셈에서 답을 몫이라고 해요 라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장님께서 몫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되죠. 그 답이 뭐야?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몫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몫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사각형 만드는데 이번에도 정사각형 어떤 사각형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게끔 하고 몇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나눗셈의 개념 이렇게 조금 더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눗셈을 하는 과정에서 곱셈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곱셈구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 필요해요. 아이들이 덧셈을 하다 보면요. 곱셈구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덧셈을 막 하다 보면 곱셈을 잊어버려요.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68 이러면은 68, 48 나오면 68 이러면 14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곱셈구구 한번 다 같이 외워보는 시간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챌린지 문제인데 요거는 정오각형 앞에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정오각형은 똑같은 변이 5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5등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가급적 문제 같이 읽어주시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읽어볼 수 있게끔 하고 발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학습하고 진도학습 나갈 때는 뒤에 뭐 오답노트 풀거나 아니면은 뭐 분석표 나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님한테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발표하는 것들이 어머님들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아이들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했었는데요. 발표할 때 그냥 나와서 이거예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갖춰진 발표를 조금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인사하고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읽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한 다음에 그래 풀이 과정을 말하고 그다음 다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저는 우리 아이 제가 전에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애가 나와요. 처음 나왔을 때 쭈뼛쭈뼛해요. 막 어깨 막 들썩들썩 막 쭈뼛쭈뼛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자 인사 그럼 인사 같이 해 저랑 같이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솔입니다 이야기하면 아이가 따라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발표하는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발표가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머니 촬영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과정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조금 연습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처음에 나와서 인사하고 자기 생각 말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게끔. 모든 아이들이 서로 이제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1대1로 할 때는 선생님한테 설명해 보게끔. 이게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게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라는 것을 원장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시고 나는 이렇게 해서 답이 이게 됐어요. 몫이 뭐 얼마가 나왔어요?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시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까지 알아보는데 실생활 예를 들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사탕도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곱셈이 필요한지, 어떨 때 나눗셈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실생활의 예를 선생님이 들어주셔도 좋고 원장님께서 들어주셔도 좋고 아이들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언제 곱셈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떨 때 나눗셈이 필요할까? 라는 물음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곱셈하고 나눗셈이 역연산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덧셈 뺄셈하고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덧셈 뺄셈 할 때 덧셈 했을 때 앞에 두 수를 바꾸어도 답이 같다는 거 그리고 뺄셈 할 때도 마찬가지 큰 수에서 우리 제일 큰 수에서 작은 수 둘 중에 이제 빼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같이 관계하고 비교해 보면서 아 곱셈과 나눗셈도 이런 관계가 있구나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곱셈식으로 쓰고 나눗셈식 두 개로 나눠요. 그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했을 때, 아,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을 5개씩 묶으면 8묶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가 5개씩 지금 묶여 있거든요. 5개씩 묶으면 8묶음이 돼요. 혹은 8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5개씩 들어가요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눗셈 2개를 말로 표현해 보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리 확인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문제의 식을 이제 쭉 쓰고 여기 지금 여기는 나눗셈이 필요한 상황에 동그라미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면 동그라미, 안 필요하면 X 하거나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식을 직접 써보게끔. 식을 직접 써보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묶음에 2개씩 들어있는 초콜릿 14묶음을 샀어요. 그럼 2개씩 14묶음이니까 이거는 곱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셈식으로 써보고, 그리고 나눗셈식 써보고, 어떤 상황에 나눗셈이 필요한가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에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풀었던 거잖아요. 6페이지, 8페이지. 한 번 더 풀어요. 한 번 더 푸는데 이번엔 어떻게 푸냐면 곱셈식이 쓰여져 있으니 우리 배운 나눗셈식으로 써보자. 라고 해서 요렇게 밑에다 나눗셈 2개를 써보는 과정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 정리하면서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차시 넘어가는데요. 3차시는 생각 펼치기인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쭉 같이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페이지 넘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질문해 주시면서 내용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쭉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 따라 읽으면서 하나씩 과정 해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완성을 하는데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이야기를 넣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2학년이니까 많이 쓰는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정도는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림으로 그려놓을 수 있게끔. 나눗셈을 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게끔 해서 아이들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챌린지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되 다 하고 나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반대로 설명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용은 이제 쭉 연결이 돼요. 쭉 이야기를 읽고 원장님께서 교사 발문대로 발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번호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쭉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고요. 마지막에 생각 정리하기에서 여기서 지금 14가 나와 있어요. 곱셈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27, 14 만들 수 있죠. 이거를 또 나눗셈식으로 2가지로 또 써보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것도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크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그냥 표현하게끔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본 내용, 곱셈식이 2개가 나오는구나, 나눗셈식이 2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표현해 볼 수 있게끔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생각 표현하기인데요. 이야기를 쭉 읽고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옛날 어느 노인이 5명의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자, 27개를 똑같이 세묶음으로 만든 후에 첫째가 가지고 남은 구마를 또 세묶음으로 만든 후에 또 한 묶음 가지고 둘째는 또 남은 거를 또 나눠서 가지고 넷째, 다섯째는 남은 거를 또 나눠서 가지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여라 했대요. 문제는 둘째가 받은 금화와 사회에 기부한 금화 몇 개가 더 많은지 차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아이들이 숫자만 보고 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은 금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주고 남은 거. 그래서 나눗셈하고 뺄셈하고 다시 나누고 뺄셈하고 나누고 뺄셈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금화 초콜릿 혹은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금화 초콜릿 가지고 활동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수업 끝나고 하나씩 까먹어도 되는 요 금화 초콜릿 이거를 27개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27개를 준비를 하셔서 각각 과정을 한 친구한테씩 하나씩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친구한테 하나씩. 그래서 첫째가 가진 것만큼 나눠보고 가져가라. 그다음에 둘째 친구한테는 둘째 것만큼 가져가고 나눠보고 가져가자. 라고 해서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여기다가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식에 뺄셈, 나눗셈, 그리고 등호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렇게 쓰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아직 괄호나 등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 대한 조금 생소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정리할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27에서 9를 빼고 18개가 남았으니 18개 다시 3으로 나누면 6이고 둘째가 받은 금화,
셋째가 받은 것, 넷째가 받은 것, 기부한 것. 이렇게 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시되 따라서 이 부분 아이가 몇 개인지 직접 글로 써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3차 시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배웠잖아요. 그럼 배운 내용을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 우리 스토리가 있는 수학을 활용해서 나눗셈 내용, 여기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 내용 조금 더 이렇게 5페이지 모두 다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 끝난 다음에 학습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어머님들한테는 우리가 수리 논술 재미있는 생각놀이 진행을 했는데 이거하고 교과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계산력 업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개념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게끔 다질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진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11A 3차시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차시는 조금씩 바꿔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차시에서 조금 더 선행학습을 더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2차시는 2차시 그 우리 원리 알아가기, 원리 모으기 그리고 원리에 대한 내용을 2차 시에만 하시거나 요거는 조금 더 원장님께서 유연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처음 이거를 해보려고 하시는 원장님이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앞뒤로 말씀드렸던 계산력 업이라던가 아니면 스토리가 있는 수학들을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좀 풍성하게 같이 아무래도 특강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고 마는 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개념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창의력 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유클리드 11A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나머지 4개를 각 30분 정도씩 해서 2시간 동안 또 빡빡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전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맞아요. 힘드신 거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수업 해주실 수 있게끔 또 우리 원장님들께 오늘 원장님들 교실에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도 꼭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요? 네, 원장님, 교육 어떠셨어요? 교육이 좋았던 만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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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반짝반짝. 박수가, 네, 좋아요. 네, 만족해요, 그 정도면. 네, 원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이 조금만 시각을 조금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랑 진행을 해주셔도 우리 원장님 교실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내일은 무려 4개 학년의 특강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꼭 시작할 수 있게끔 내일은 애누리 없습니다. 5분 기다리는 거 없어요. 우리 5분 기다리지 않고 정시에 시작할 거니까요. 내일 몇 시에 오셔야 돼요? 10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내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 원장님 교육 끝났어요. 나가셔도 돼요.